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며 공감하는 애청자예요. 똑같은 사연일 순 없지만 각자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이 뻥 뚫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용기 내서 한번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모든 남자가 그렇듯 저희 남편도 처음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저를 얻기 위해 열렬한 대시를 했어요. 그 모습에 넘어가 결혼을 하였고요. 결혼 전 친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지만 시댁 쪽에선 절대 도와줄 수 없다는 말에 저희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때까지 절대로 시댁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준다. 그나마 땅 하나 있는 거 홀랑 팔 수가 있니? 결혼은 원래 너의 힘으로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모아놓은 돈도 있고 결혼 준비도 웬만큼 끝내서 어머님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엄마. 걱정 마.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 지금까지 키워준 것도 고마운데 무슨 도움을 주려고 그래. 마음 안 써도 돼. 뭐 그렇다면 됐어. 나한테 이런 한 푼 바라지 말아라. 나 진짜 땅 하나 있는 거 그거 지키는 거니까 알겠니? 혹시나 해서 채비 치는 거야. 애초부터 이렇게 딱 잘라서 못 해준다고 해야 너네가 기대 같은 걸 안 할 거 아니냐. 안 그래? 어쨌든 내 의사는 이래.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둘이 힘을 합쳐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신혼집을 꾸미는 것도 참 재밌었지만 무엇보다 언제나 내 편이 옆에 있다는 게 마음적으로 든든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겐 형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취직도 못하고 집에선 골칫거리였죠. 하지만 형제 사이 어찌나 우애가 좋은지 남편은 지영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했어요. 늘 술 마시면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와 동생을 찾아대는 통에 정말 노이로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결혼하지 왜 결혼한 동생 집을 그렇게 제 집 드나들며 밤마다 힘들게 하는지 정말 의문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제 결혼 생활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내 동생 얼굴 보러 왔다. 형이랑 2차로 술 한잔 해야지.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두 잔 마시고 찾아온 거야. 아, 형, 잘 왔어. 여보, 여기 안주 좀 내와. 간단한 걸로. 나도 형 보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네. 오늘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신 거야? 아휴, 그냥 사는 게 뭔지. 참 남들은 취직하고 결혼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는 게 속상해서. 에이, 남들보다 조금 느릴 수 있는 거지. 형 그렇게 생각 마, 어? 형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보, 빨리 안주 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당신도 그만하고 얼른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아주버님도 많이 취하셨는데. 아, 재주씨,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안주거리 국물로 좀 내와 주실래요? 속이 허한 게 국물이 당기네요. 본인들끼리 저렇게 위로해주고 위해주는 게 솔직히 웃겼어요. 남들보다 좀 더 이성적인 편이라 사실 아주버님이 정말 한심했거든요. 저렇게 감쌀 게 아니라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사회에 발을 들이게 해야지 매번 저런 식으로 위로만 해주면 답이 나오나 싶었죠. 이 정도는 애교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뻑하면 일하고 있는 남편을 불러내서 용돈도 뜯어갔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남편은 그런 형에게 끌려다니며 매번 조금씩 돈을 주었고요. 뭐가 잘못된지 한참을 모르더라고요. 정말 속상한 나날이었어요. 내가 지금 잠깐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거든? 어떻게 한 5만 원만 안 될까? 그래도 지갑에 돈은 넣어두고 다녀야지. 아무래도 택시도 타야 하고 이것저것 밥도 먹을 텐데 너무 빈털터리면 좀 그렇잖냐? 그렇지.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5만 원이 뭐야? 여기 10만 원. 당당하게 형 줬어. 괜히 아끼지 말고, 알겠지? 고맙다, 자식. 너밖에 없다니까. 내가 어버 키운 보람이 있어, 내 동생.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힘이 난다, 힘이 나. 그래요. 형제가 우리 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돈 얘기는 어려워 말고 나한테 언제든지 해, 알겠지? 기죽지 말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도 서로의 앞가림만 할 뿐이지 아이까지 밀어가면서 악착같이 살고 있는 신혼부부였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참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오니까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별 대수롭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독한 사람 취급을 하며 얘기했어요. 말이 애초에 통하지 않았어요. 여보, 아주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매번 저녁마다 오셔서 술상에 가끔 용돈까지 달라고 하시고 40이 넘었는데 본인 앞가림만 본인이 해야지. 왜 맨날 자기한테 그렇게 의지하는 거야? 난 자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쫄쫄매? 뭐? 아니, 형이 지금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지. 피를 나는 형제인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내가 형이 둘이냐, 셋이냐? 고작 한 명 있는데 이걸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 형 안타까운 사람이야. 취직도 안 되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안 힘들어? 나 자기랑 결혼한 거지. 자기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냐고. 피해라니. 우리 형이 무슨 세균 덩어리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우, 기막혀. 너 원래 이렇게 독한 여자였구나?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아무튼 다시 한번 형한테 끌려 다녀봐. 나 가만 안 있어.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조금만 이해해줘. 형도 형 나름대로 고충이 얼마나 심한데. 네가 꼭 그렇게 안 해도 형도 언젠간 앞가림 할 거야. 남편에게 경고를 했지만 딱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드디어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장남이 취직을 하니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시고 남편도 기뻐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순전히 본인 앞가림을 하겠구나 생각하여 기뻤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주버님 회사가 저희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방 하나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를 한 달에 한 번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생활비 굳이 안 받고 집에 들이기 싫었죠. 반찬은 어떻네, 밥은 어떻네 하실 게 뻔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주버님까지 챙기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희도 빠듯한데 생활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으니? 그냥 돈 번다고 생각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올 건데 너랑 부딪힐 일도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이참에 돈 번다고 생각하고 방 하나 내줘라. 따로 나가 사는 것보다 낫지. 네? 그건 좀 저희가 신혼이기도 하고 사실 불편하죠, 어머님. 갑자기 아주버님이랑 산다고 생각하면요. 뭐가 불편해? 방도 따로 쓰는 거구먼. 이럴 때 도와야지. 엄마 알겠어.
형 들어오면 나야 좋지. 걱정도 덜 되고. 그래, 마음 좀 곱게 써라. 어쩜 그렇게 너밖에 몰라? 외동이라 그런지 형제정이 없어서 그런가? 에휴, 가끔 보면 좀 그렇다니까. 가끔 보면 나도 이 사람 정없다고 느낀다니까. 어쨌든 형 들어올 거니까 그리 알아. 형제 좋다는 게 뭐냐? 네가 좀 이해해. 제가 안 된다고 해봤자 이미 남편 선에서 다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주버님과 이런 식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시어머니가 집으로 가신 후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화를 내고 따졌죠.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면서 절 설득했어요. 그렇게 애원을 하니 모른 척 할 수는 또 없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 아주버님 때문에 힘든 나날이었죠. 나 절대 못해. 내가 왜 아주버님 눈치 보며 살아야 해? 솔직히 이 집 할 때 어머님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권리로 아주버님을 이 집에 들이겠단 말이야? 당신도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알겠어? 여기 사는 사람 나도 있어. 아, 제발. 이미 형은 여기 들어와서 사는 줄 아는데 그럼 어떡해? 네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거저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낸대잖아. 우리도 생활비 빠듯하기도 하고 그거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참아주라. 싫다고. 차라리 남을 들이는 게 편하지. 내가 아주버님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나 있어? 우리 가뜩이나 신혼인데 불편하다고. 내가 너 불편하지 않게 다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진짜 잘할게. 너 신경 안 쓰이게. 남편의 계속되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대로 아주버님이 집에 들어오자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매번 예의 없이 문도 벌컥벌컥 열어댔고 먹고 설거지통에 쌓아두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내겠다던 아주버님은 한 달만 생활비를 냈을 뿐 그 다음번부턴 생활비를 내지 않았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생각한 대로 불편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아주버님은 격하게 화를 내며 적반하장이더라고요. 눈치가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아주버님은 뻔뻔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뭐라고 하는 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오히려 집주인인 제가 눈치를 봐가며 아주버님에게 돈 얘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완전 주객전도인 셈인 거죠. 아주버님,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는데 생활비 좀 주시겠어요? 지난달도 그렇고 지지난 날도 그렇고 매번 안 내시던데 힘드시면 일단 한 달치라도 먼저 주세요.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주시긴 하셔야죠. 말도 없이 이렇게 안 주시는 건 좀 그렇네요. 뭐예요? 아니, 그럼 내가 그 돈을 떼어먹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더 무섭다더니 남보다도 더하네 진짜 야박하게. 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줄게요. 아직 월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참나, 누굴 거지로 하나 진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버님이 몇 달째 생활비를 안 주시니까 하는 말씀이죠. 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닌데. 가끔 보면 재수씨 너무 야박한 거 알아요? 그깟 생활비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뭐 형제끼리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지. 참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저 뒷모습 꼬락서니를 진짜 콱 하고 지워받고 싶더라고요. 누가 잘못했는데 저러는지,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 남편은 퇴근 후 형에게 돈을 달라고 했냐면서
저에게 또 화를 내었어요. 그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는지 정말 의아했죠. 본인 형이랑 살지 왜 나랑 사는지 진짜 이해 불가였거든요. 그날 그렇게 둘이 대판하고 속상했습니다. 형한테 눈치 좀 주지 마. 네 형제라도 그럴 수 있어? 형이 돈을 괜히 못 내겠냐? 힘드니까 못 냈겠지. 넌 어쩜 그렇게 정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냐? 가끔 보면 진짜 독사 같아. 정도 없고 연민도 없고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 나이에 그러고 있는 게.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한심하지. 나이 40이 넘도록 뭐 하나 제대로 이뤄놓은 것도 없이 저렇게 동생네 빌부터 사는데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데? 좋으면 둘이 살지 왜 결혼했냐고. 내 말이 틀려? 당신도 진짜 너무하다. 나 고생하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저 형 엄마. 왜 엄한 여자 데려다가 신세 망치냐고. 아예 이 집에 들이질 말았어야 해. 뭐야? 너 우리 형 무시하지 마. 그건 날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어? 어쨌든 형한테 당분간 돈 얘기하지 마. 정 모자라면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요즘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거 같던데 너까지 더해서 그 스트레스를 보태야겠냐? 작작해. 어처구니가 없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정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딱 봐도 15살 이상 차이나 보이는 여자였죠. 누가 봐도 아빠와 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걱정스럽던 아주버님이 장가를 간다고 하자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이제 걱정은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살짝 의아했습니다. 저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아주버님 뭐 볼 게 있다고 혼전 임신까지 하면서 결혼을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축복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님 되실 분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말이에요. 이제 내 걱정은 없다 아주. 우리 그네 장가 가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내가 진짜 여한이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예쁜 색시감을 데리고 오려고 그동안 뜸을 그렇게 들였어 아주. 오늘은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좋아. 어쩜 이리 좋을까? 그러니까 형수님 우리 형 잘 부탁해요. 이렇게 보니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진짜 형 너무 축하해. 잘 어울린다. 우리 재수씨도 한미모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재수씨는 인물도 아닌 거 있지? 나 진짜 잘 살 거야. 두고 봐.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드디어 우리 아주버님도 짝을 찾으셨다니 정말 기분 좋은 일이네요. 경사예요 경사.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할 때는 단 한 푼도 해주실 수 없다는 것과는 달리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자 하나 있는 땅을 팔아 집이며 조그만 분식집까지 차려주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섭섭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들도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렇지만 남편은 전혀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좋은 일에 초치지 말라면서 말이죠. 저 역시 아주버님이 정말 앞가림을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나 있는 땅까지 팔면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겠거니 좋게 생각하기로 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저 큰아들 하시는 꼴 같았거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한텐 딱 잘라 아무것도 못 해주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아주버님한텐 이렇게까지 바리바리 다 해다 주실 수 있어? 집이며 가게며 참나. 우리 이 집 할 때 진짜 간신히 했잖아. 그때도 모른 척 하시더니 너무하신다. 엄마가 오죽 좋으면 그러시겠어? 형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삶 살아보려고 하는데 얘가 이해해.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아, 그래. 또 나만 나쁜 년이지? 이 집에선 나만 독사야. 안 그래? 아주버님 결혼하실 분도 좀 의아해. 솔직히 그렇게 어리고 잘났는데 왜 나이 든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지도 의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의심 안 하고. 무슨 뜻이야? 형수님이 그런 무슨 목적이라도 있다는 거야? 너 말 조심해. 어디 가서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알겠어? 네, 그래야죠. 제가 무슨 입만 뻥끗했다 하면 이 집 식구가 다 같이 달려드는데 제가 별 수 있겠나요? 말 조심해야지. 남편은 저보고 입단속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 주더라고요. 저 역시도 의심은 갔지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부터 집 가게까지 모든 걸 어머님이 다 해줬던 터라 아주버님과 형님 되는 분도 입이 싱글벙글이었죠. 하지만 형님 또한 어려서 그런지 철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아이만 집에 혼자 두고 놀러 나가는 일이 허다 있고 매번 아주버님과 대판 싸우곤 했어요. 그렇게 싸울 때면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셨고요. 본인은 손목이 아프다며 애를 절대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항상 일찍 퇴근한 저에게 아이를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네가 애 좀 봐라. 또 그네 나갔다. 진짜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가게나 또 올 것이지.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작정 매번 이렇게 아이를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형님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안 받으니까 그렇지. 너 어딜 나갔는지 한 번 나가면 함흥차사야 아주. 어떻게 애만 두고 밖에 나가는지. 지 신랑 나가서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못 산다 정말. 아유 속상해 정말. 내가 손목이 안 좋잖니. 애를 보기 힘드니까 젊은 네가 좀 봐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모른 척하니? 제가 그래서 처음에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형님이 나이도 어리시고 얼마나 지금 나이에 놀고 싶었겠어요. 아, 정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할 것 같은데 차라리 시터를 쓰세요, 그냥. 아주버님 가게 하는 동안 그래도 수입은 있잖아요. 어머, 남한테 돈 주면서까지 애를 왜 맡겨? 네가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 낫지 안 그러냐? 좀 봐줘라. 네가 가족이잖니.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아이 볼 것을 요구했어요. 매번 거절을 해도 아이를 둘러엎고 집으로 오는 통에 참 난감한 날이 일수였죠. 오히려 아주버님과 형님이 싸울 때면 피해는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늘 애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그럼 아주버님이 가게를 마치고 항상 아기를 데리러 오셨고요. 아주버님이 장가를 가도 저희 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재수씨, 우리 아이 저녁밥 다 먹인 거죠? 우리 애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 반찬 부탁드릴게요. 뭐 밥숟갈 한번 얹은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데리러 올 동안 밥 먹이고 목욕시키면 딱이겠네요. 부탁 좀 합시다. 가자 이제. 아주버님, 말이 쉽죠? 그게 쉽나요? 옛말에 애 봐주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는 말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뭐 재수 씨 밥 먹을 때 그냥 한 번만 신경 써달라는 건데 뭘 또 그리 받아들여요. 하여간 우리 재수 씨도 참나. 원래도 뻔뻔한 인간이었지만 아주버님은 뻔뻔 그 자체였어요.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형님네는 둘째가 생겨버렸고 역시나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까지 낳았으니 철 좀 들었겠지 했지만 똑같았어요. 오히려 매번 싸우고 집을 나가는 형님이었죠. 그럴 때마다 아이들 봐주는 건 제 몫이 되었고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아이까지 미루고 있는 마당에 남의 애나 봐주고 있는 꼴이 황당했거든요. 아, 시터를 고용하시라든지 하라 그래. 왜 매번 내가 희생해야 해? 형님 집 나가는 건 다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내가 애들 못 봐주는 건 아주 죽일년이지? 어쩜 그래 사람들이? 나 이제 희생 안 할 거야. 정말 짜증난다. 왜 내가 두 부부 사이에 매번 껴서 이렇게 희생당해야 하냐고. 당신이랑 어머님이 애 보는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강요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건데? 아, 그럼 어쩌냐. 엄마 손목 관절이 안 좋아서 애를 못 본다는데 너라도 봐줘야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그럼 형님은, 아니 형님한테 따끔하게 얘기해야지.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애들 있는 아줌마가 매번 그렇게 놀러 나간다는 게 말이나 돼? 아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지. 매번 애 봐주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어쩜 그렇게 아주버님이랑 똑같이 뻔뻔하냐 진짜?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겠어.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지? 정상이 아니었던 거지. 아, 그만 좀 해. 애 좀 봐준다고 진짜 생생 엄청 내네. 형제가 좀 어려우면 돕고 사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떽떽거릴래? 뭐? 땡땡? 그럼 당신이 봐. 왜 나한테 넘겨? 내 형제야? 당신 형제잖아. 앞으로 나 손 뗄 거니까 그럼 당신이 해결하면 되겠네.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약가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매번 같은 문제로 싸우다 결국 형님이 아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정도 없이 애들만 팽개치고 말이죠. 집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장사를 해야 하는 아주버님은 애들을 둘러엎고 가게로 나가게 되었고 그런 아주버님을 보는 시어머니 눈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우리 장남 불쌍해서 어떡해? 에휴, 우리 아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나쁜 년 때문에 이게 뭔 꼴이야? 정말 내가 못 산다. 에이, 엄마, 괜찮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됐어. 이혼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단념해요. 뭐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인가? 우리 아들 불쌍해서 그렇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자나 잘못 만나서 우리 아들 어쩜 좋아. 내 아까운 아들. 저 역시 솔직히 안타깝긴 했지만 제 일하는 것도 벅찬 마당에 무엇을 신경 쓰랴 하며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외면한 거와는 달리 결국 이혼한 시숙애들은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말이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본인 아들은 아까워 죽으면서 저보곤 당당하게 아이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에이구 어쩌냐. 이 애들 불쌍해서. 지 엄마 집 나가고 애 아빠 혼자 이 키우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안 그러니? 난 그 꼴은 못 본다. 그럼 어쩌시게요. 뭐 방법 있나요? 형님 전화도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무책임할 수가 있대요? 애를 왜 낳았는지 참.
그리고 이혼을 해도 양육비나 이런 건 줘야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시터 구해서 차라리 애들 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 좀 해봤거든? 뭐 너도 우리 집 가족이기도 하고, 애도 지금 없잖니? 네가 좀 봐줬으면 하는데. 네?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 제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다 참았는데 저 애 못 봐주니 그렇게 아세요. 똥줄 빠지게 애 키우는 장남 불쌍하지도 않니? 시집으로 왔으면 시댁 조카도 공동육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도리인 거지. 누가요? 제가요? 어머님 진짜 말씀 웃기게 하시네요. 공동육아? 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고요. 무슨 어머님이 그러라면 제가 네 그러겠습니다. 이럴 줄 아셨어요? 전 절대 애들 못 봐주니까 그리 아세요. 시터를 쓰시던 애들 돌봄 신청을 하던 알아서 하세요. 뭐야? 너 진짜 이럴래? 그럼 손목 안 좋은 내가 버려? 네가 있는데 왜 남한테 돈을 줘가며 애를 봐달라고 하냐고? 시어머니는 시집을 왔으면 시댁 조카도 공동 육아해야 한다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집 구석에 붙어 있었나. 남편이 정상이길 하나, 시엄마가 정상이길 하나. 어느 하나 정상이 없는 집구석인데 내가 왜 여기에 계속해서 붙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소리한 시댁 뒤엎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미친놈의 집구석.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됐고, 며느리 파업이야. 알아서 새 식구 도란도란 살아봐. 그렇게 내 식구 내 형제하니까 본인들은 잘할 거 아니야. 피가 안 섞여서 그런지 난 절대 이 짓은 못하겠으니 알겠어? 당장 이혼이야. 무슨 이혼? 애 좀 봐달라고 했기로써니 그럴 거야? 그냥 잠깐만 봐달라는 거야, 어?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진짜? 우리? 너한테 우리는 네 어미, 너 형밖에 없잖아. 난 이 집 식모 아니니? 아주 모른 척 눈 감아주고 다 들어주니까 날 호구로 맞지 너희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그렇게는 안 살아. 당장 이혼 소송 접수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내 봐준 비용 이 집에서 식모살이 한 거 다 청구할 거야. 알겠어? 돈이나 준비해. 나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갈 거니까. 알겠지? 어머머, 저거 본색 드러내는 것 좀 봐. 애 좀 봐달라고 했기로써니 지금 이혼 얘기를 하는 거냐? 너 원래 그런 애였냐? 그래, 나 원래 이런 애다. 그럼 원래부터 이 집구석은 양심이 그렇게도 없으셨어?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잖아. 이건 무슨. 아니, 지금 자기 너무 화나서 그러는데 좀 진정 좀 해, 어?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가족이잖아. 니네 세 식구만 가족이지 무슨. 난 한 번도 가족인 적 없었어. 그냥 이 집에서 희생하는 인간인 거지. 난 이대로 못 살아. 제가 반박을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도 제 모든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참고 살았냐며 말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고작 4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혼은 남편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에게 헛된 노동을 시킨 시어머니와 시숙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전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소송을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숙은 절 죽일 년 나쁜 년 하며 욕을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본인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니까요. 나쁜 년? 우리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감히? 자기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소송까지 걸어? 참나. 제서씨,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뭡니까?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매정? 나쁜 년? 참나. 확실히 알았네요.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참고 살았는지. 이따위 인성이라면 역시 지금이라도 손절치길 잘했다고 100번 생각해요. 어미부터 아들들까지 제 정상이라고는 없는 집구석. 시댁에서 독서를 들으니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자극제가 되었어요. 소송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과론적으론 제가 이겼습니다. 어찌나 고소하고 속이 시원하던지 아마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같다고 느껴졌어요. 시간은 꽤 걸렸지만 결과론적으론 늘 당한 저에게 기쁨을 안겨준 소송이니까 말이죠. 이제 시원하냐? 네 뜻대로 돼서? 참, 너무하다 진짜. 우리 형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지. 그걸 못 참아서 그래? 우리 형? 네가 챙겨. 왜 나보고 대리효도를 하라고 해? 너네 엄마나 너네 형, 너 그렇게 새 식구 딱 잘 어울려. 알아서 살아. 정상인 난 도저히 너네 집구석에 못 끼겠다. 내가 진짜 손절 쳤어야 했는데 앞으로 나아질 날만 있겠거니 생각한 내가 어리석었어. 그래도 공부 많이 했다. 이제 인간 거르는 유형은 확실해졌거든. 새 출발하려거든. 너도 네 가족이랑 연 끊고 살아. 내 가족 모욕하지 마. 다른 여자였다면 아마 참았을 거야. 너무한다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 일인데 참 매정해. 정신 못 차렸네. 넌 소송이 아니라 쳐 맞아야 해. 알아? 내 손 더러워질까봐 안 때리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아. 알겠니? 뻔뻔한 놈. 전 그렇게 남편과 모든 소송을 마치고 헤어졌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고 워낙 정이 떨어져서인지 미련 한 톨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나?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하루만 애 좀 봐달라며.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났네요. 정말 이 사람들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인지 놀라서 말이에요. 가뿐히 문자를 씹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 제 남편을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그 도망간 형님은 가게 보증금까지 가지고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백방으로 아주버님과 시어머님이 형님을 찾고 있다고 했고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죠. 역시 그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상했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참 모질기도 하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본인 핏줄인데 아이 둘이나 버려놓고 그렇게 도망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혈색도 좋아졌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 힘들었던 일을 웃으며 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일이 생각나 웃음이 나네요.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제 글 재미나게 읽으셨나요? 읽으시면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저 세월 어떻게 참았는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겐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제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자식 때문에 피눈물까지 쏟아버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백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통보를 받게 됐을 땐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묵묵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알아야 했던 저는 집으로 직접 불렀어요. 전화 통화로는 말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한 뒤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때 당시 며느리가 임신을 했던 상태라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무슨 생각으로 일을 그만뒀는지 물어봤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한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자기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일을 해보려고 그만뒀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적지 않게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들은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닌 사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당히 불안했던 건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더니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건 며느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님, 이 사람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남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할 순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 없이 일을 그만뒀겠어요? 당연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거죠. 사업 구상은 진작에 끝났고 앞으로 사장 소리 들으면서 돈 쓸 일만 남았어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대박 자리라니까요. 살짝 모자라는 돈은 어머님이 지원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 사람 이미 사직서 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 내가 봤을 땐 너희들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은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믿고 지원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10년을 일해왔으면 그만큼 다른 일도 끈기 있게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여유가 많이 없는데 엄마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그 재산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잘 되면 엄마한테 빌린 돈 다시 갚을게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모른 척 갈 건 아니죠? 어머머머, 이가 진짜? 갚는다는 얘긴 왜 해? 엄마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주는 돈인데 당연히 갚지 않아도 되지. 내 자식이 나중에 사업한다고 손 내밀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통장 건네줬을 거야. 어머님도 당신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묵혀둬봤자 국 끓여 먹을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봐둔 상가가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카페 하나 차릴 수 있게 돈 좀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지금 다니던 회사 그냥 계속 다니고 싶었어? 아니면 며느리 말처럼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회사에 오래 다녀봤죠.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월급쟁이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저도 그동안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줘서 사직서 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저 아직 젊잖아요. 충분히 다른 일 알아볼 수 있고 저도 사장 소리 듣고 싶어요. 사업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옆에서 지켜봐 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엄마는 네가 갑자기 내린 결정이 많이 불안하다.
제가 선뜻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좋게 설명을 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는지 조급한 말투로 명확한 답을 주길 원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알아보게 된 상가에 카페를 차릴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둘 다 열심히 하겠다고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카페가 잘 되길 저도 간절히 바라며 성공적인 출발이 될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았던 기대와 다르게 처음엔 손님들이 좀 몰리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카페엔 파리만 날리는 시간들이 길어지자 결국 우려가 현실로 되어 버렸습니다. 말로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지 않았네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예상했던 대로 카페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업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찾아와 손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 문제로 아들과 언성을 높이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네요. 아, 제 말이 맞다니까요. 상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았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던 사업이라 너무 몰라서 폐업 처리가 된 거지. 다음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식이 너무 없어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진 않았지만 다음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위치 선정해서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요. 카페를 차리기 적합한 부지를 몇 군데 봐뒀거든요.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폐업을 하게 된 건 자리 탓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데 있어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시되어야 하는 문제가 뭐야? 친절인데 너희들 행동은 어땠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죽치고 앉아 있는다며 손님을 내쫓질 않나? 손님이 원하는 커피를 시키려 해도 비싼 음료를 주문하게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누가 그런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사 먹겠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기본적인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상가 위치나 따지고 있으니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너희들은 아직 사업할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그건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가게 월세도 내야 하는데 꼭 커피 한 잔 시키고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카페에 오는 손님들마다 아메리카노만 시키면 어떻게 가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추천을 해준 것 뿐이라고요. 엄마 말뜻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니? 그런 걸로 뭐라고 그런 거야? 너희들 태도가 문제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대화하면 좀 좋아. 장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삭이라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숨쉬기에도 버거운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다.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쉬운 줄 알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부자게? 나는 지원해줄 생각 없다. 다시 한번 사업을 하고 싶으면 기본부터 가서 배우고 와라.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게 준비됐을 때 너희 스스로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해결해. 엄마는 더 이상 지원 못 해준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보고 다시 남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요? 이미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남 밑에선 절대 못 한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몇 번의 실패 끝에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거라고요.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한 번 더 기회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 간절했고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이야. 너희들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데 다시 시작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되니까 그만들 돌아가라. 원하는 내 대답은 여기까지다. 아들 내외는 제가 다시 한번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당연시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자 거품을 물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며 도와달라고 강요를 하길래 더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들은 곧 태어날 손주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냐고 방문을 강하게 두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방문을 두드리던 아들은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저도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실패하는 족족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면 나중엔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또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쌓일 때까지는 금전적인 지원은 절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며느리는 중간에 출산까지 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저도 출산한 며느리를 위해 몸조리에 신경을 써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서운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다른 집안들은 아들 손자 낳아주면 원하는 건 다 해준다는데 어머님은 저 몸조리 해주시는 거 외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이가 지금 힘들게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실 건데요. 저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는 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이도 태어나서 책임감도 많아졌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카페 차리겠다고 남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매장을 차리겠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아직 멀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테니까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애나 잘 봐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도 둘이 입에 풀 칠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힘들고 고생해봐야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않을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많다면서요. 그럼 한 번 정도는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펑펑 쓰면 그 돈이 바닥은 안 나니? 돈을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지. 재산이 많다고 생각 없이 썼다간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건 순식간이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예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뉴스에서 못 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언젠간 바닥을 보인다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위해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건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얼굴 볼 때마다 불만투성해 시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쉬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떠나기 전에 사업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했었고 저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안정적인 삶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뒤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엔 믿고 도와줬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사업을 운영하는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제가 원망스러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엔 제 맘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저 또한 이런 상황들이 힘들어도 힘든 시간들 참아내가며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네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들 내외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해오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질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것 같아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일이라는 게 배워도 끝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태도를 고쳐먹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오랜 시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사업에 대한 규모가 상당했어요. 뭐라고? 아니, 상가 하나 임대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카페 하나를 네가 올리겠다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모르니?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일반 카페로 운영해선 돈 못 번다니까요. 그만큼 저희도 투자를 해야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때 한번 실패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고 2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린 부지에 카페 건물 올리면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거고 그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예요. 투자할 돈이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한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2번의 실패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공원처럼 꾸며놓던가 아니면 카페 건물을 올릴 때 여성들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 실내를 이쁘게 꾸며놔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게 요즘 카페 운영 방식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어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 부모님 버는 돈보다 빚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이 훨씬 많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엄마, 이제 이 집도 그만 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 필요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적당한 집으로 이사하고 이 집은 이제 처분하세요. 제가 알아본 카페 부지가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 매입해서 카페 올리고 이것저것 장비까지 구매해서 직원들 뽑으면 수십억은 들 테니 여유 자금이 많은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집도 처분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줄 거죠? 제 생각과 아들 내외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상가 임대 하나 받아서 다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들 내외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조사해온 카페들을 보여주면서 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하루에 몰리는 손님 또한 상당하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을 했어요. 엄마인 저로서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하고 아들 내외의 설득 끝에 결국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꿈을 펼치도록 엄마인 제가 아들을 위해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재산과 집을 팔아 500평 규모의 카페를 차려주게 되었고
온 가족의 인생이 걸려 있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겐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다들 길거리에 앉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카페를 만들어 가게 되었고, 오픈 결과 처음에는 많은 손님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졌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반짝이고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었고, 직원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제가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대신 집에서 육아를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카페는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집에만 계실 거예요? 애 보는 건 카페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애 들쳐매고 카페로 서둘러 와주세요. 아니, 카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애를 어떻게 돌보니?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내가 한가한 줄 알아? 너희들 카페 운영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서 밀린 집안일까지 내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내가 노는 걸로 보여? 일손이 모자라면 직원을 뽑아야지. 지금 당장 뽑을 순 없잖아요. 며칠 내로 직원 몇 명 더 충원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카페로 나와주세요. 애도 집에만 있는 것보단 바깥바람 쐬는 게 좋죠. 아들 내외는 카페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집안일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애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사돈댁은 워낙 멀리 계셔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제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워낙 급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애를 들쳐맨 뒤 택시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손님들이 많던지 500평이나 되는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님들 틈 사이를 비집고 카운터로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행주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곤 지저분해진 테이블 좀 닦으라고 시켰는데 오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워낙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게 애를 들쳐맨 뒤 땀 흘리며 더러워진 테이블을 닦았고 허리가 아파서 잠깐 숨 좀 돌리고 있었는데 목이 타서 며느리한테 음료 한 잔만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테이블 다 닦았어요? 제대로 닦은 거 맞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물은 가져왔어야죠. 많이 바쁜 거 알면서 하필 지금 음료를 달라고 해야 돼요? 아, 바쁘니까 저기 정수기 있으니까 물이나 좀 드세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빵 쪼가리 같은 거 손님들 발에 묻잖아요. 테이블만 닦으라고 했다고 하나만 한 거예요? 딱 봐서 지저분해 보이는 거 있으면 알아서 좀 치우셔야죠. 재수없게 어딜 기어 들어와서 음료를 달라고 그래? 애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나가서 애 좀 달래요. 당신이 우리 엄마 불렀어? 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방해만 된다고 했잖아. 한창 바쁜 시간대 초치지 말고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저희 바쁜 거 안 보여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집까지 팔아서 500평 카페 차려줬더니 음료 하나 먹겠다는 말이 그렇게 재수없게 들렸어? 내가 여기 지금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도 집안일에 애까지 보는데도 네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왔으면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장사집 와서 초친다고? 재수없다고? 너희들이 요즘 카페가 잘 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오늘 장사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방금 한 말 당장 수습해라.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바쁘게 주문받는 거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 음료 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 엄마가 잘못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요? 장사 초치는 행동 한 거 맞잖아요. 아, 카페 하나 차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냈네. 음료 하나 주문 넣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니? 내 전지산을 털어서 카페 차리게 해줬고 허리도 안 좋은데 애 들쳐매고 땀 흘리면서 100개 가까이 되는 테이블 전부 다 닦았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 너희들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페 아직 너희들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몰라? 아니 뭔 소리예요? 이 카페 저희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걸리적거리니까 그만 방해하고 할 일 끝났으면 밖에서 애나 봐요. 제가 필요하면 다시 전화할 테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세요. 놓친 애들 보면 꼭 저렇게 눈치가 없어. 아, 당신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살면서 정말 답답했겠다.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카페 아직 우리 명의가 아니야. 엄마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히면 그때 넘겨주기로 했었어. 뭐라고? 아니, 나한테는 명의 이전 다 받았다고 했잖아. 아니,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이 카페가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잖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내 명의로 되는 건 당연하니까 굳이 명의 이전은 나중에 될 거라는 말을 했다가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생길까봐 일단 카페부터 차려야 할 것 같아. 엄마의 말대로 명의 이전은 나중에 받고 카페 건물만 올리게 된 거야. 나도 바쁘니까 깜빡하고 있었는데 일단 상황 수습부터 해야 되겠는데? 개념 없는 며느리의 막말에 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뒤늦게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말에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을 뒤집기에는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이 실망스러웠고 받아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태가 커지게 되자 며느리는 불안했는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저는 아들네를 카페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창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내쳐지게 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아들네는 당황해선 저와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카페가 좀 잘 된다고 저를 무시했던 그런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카페의 명의가 이전되는 순간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내쳐버릴 것 같아 카페는 제 소유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 내외는 카페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페는 입소문이 나서 점점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들 내외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일절 도와주지 않고 금전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아들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사돈댁에서도 전화가 왔지만 제가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카페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내외는 분명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보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분노만 한가득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더는 믿고 싶지도 않고 남은 인생 그냥 저 혼자 속 편하게 누리면서 살까 생각 중입니다. 다른 노년분들도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시모와의 갈등 문제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터진 사건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쉬지 않고 노력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시모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시작된 건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물 섭취에 불편함을 느끼고 목소리의 변화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느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져서 지속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검사는 얼마 뒤 저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며칠 뒤 입원을 바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자 양가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 모두 제가 입원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암이라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뭔가 불편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유,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절제해서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 회복도 빠르고 재발할 가능성도 희박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사도는 무슨 초상 난 것처럼 눈물까지 흘리세요? 그나저나 언제 수술 받을 수 있다던? 하필 제일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갑상선암도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라도 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대충 하면 된다고요? 한서방이 암에 걸렸어도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사돈의 며느리인데 방금 하신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다고 열을 올리세요? 제 주위에도 갑상선암에 걸려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수술하고 지금은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별말도 안 했는데 상당히 예민하게 구네. 그래서 너는 수술 날짜가 언제로 잡힌 거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아야 아이를 돌봐줄 거 아니야. 곧 출산인데 그 전에 회복해야 애를 봐줄 수 있지 않겠어? 의사 선생한테 수술 날짜 좀 서둘러 잡아달라고 말씀 좀 드려봐라. 엄마는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인 몸으로 보이세요? 진이가 출산하면 본인이 아이를 돌보는 거지. 몸도 성취하는 환자한테 왜 애를 봐달라고 하세요? 얘는 집안일만 하는데 애 정도야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지. 진이는 회사 대표잖니.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출산하고 몸만 괜찮아지면 바로 해외 출장 가는 거 모르니? 그런데 갑자기 갑상선 암이라니. 너 일부러 애 봐주기 싫어서
꽤 부리는 거 아니야?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도대체 여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암에 걸리고 싶었겠어요? 어머님한테 위로의 한마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암 환자인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아가씨 아이를 봐줘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며느리로 살아온 지 9년이나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한 말씀 해주신 적 없었어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한 식구로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이쁨 받을 수 없는 며느리고 저 또한 잘하려고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으니 더 이상 찾아뵙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 더는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여보, 나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거든. 어머님 좀 배웅해 드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래도 생각해서 병문안 와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시미한테 눈을 부라리고 있어? 어른한테 말대꾸하고 눈 지켜 세우라고 너희 사돈이 가르치던 암이 뭐 태수라고 감히 시미 말에 토를 달고 대들어? 이게 다 자식년 잘못 키운 너희 애미 죄다. 암에 걸린 제가 곧 출산하게 될 신우 애를 못 본단 말에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흥분을 하셨고 남편이 병실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더욱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에게 달려들려고 남편을 뿌리치는 시모를 말리기 위해 저희 부모님과 시부가 막아섰는데 그 순간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맞아야 한다면서 갑자기 저희 엄마의 뺨에 손을 올리셨고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엄마도 시모에게 쌓인 게 많으셨는지 양손으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의 상식 이하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참 뒤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행히 좋게 합의 볼 수 있었다며 최대한 좋게 해결 보는데 많이 힘들었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수술대로 올랐고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았다는 말을 듣게 됐지만 몸에 발견되지 않은 전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좀 더 상황을 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며칠 정도 더 입원하면서 회복 기간을 가진 뒤 퇴원을 했는데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퇴원했다며? 그럼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우리 집에 좀 와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거든. 전화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쓸데없이 안 오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보다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 방법이다. 저번에 내 성격 봐서 알잖아? 나도 태어난 너한테 물리적인 행동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와서 얘기하자. 지금 출발하면 1시간 안에 도착하지? 나는 오래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고집 부리지 말거라.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었죠.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싶었지만
병실에서 엄마와 한바탕 하신 이후 시모는 저를 대하실 때 좀 더 과격하게 변하신 것 같았어요. 무시를 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하고 계셨죠. 남편도 그런 시모의 성격이 불편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저한테 이상한 걸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얼굴을 보자고 하시는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자 시댁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왜 부르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테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 놓으셨어요. 상자 안에 있는 물건 좀 열어봐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대화가 좀 빠를 것 같다. 저번에 너 입원했을 때 나랑 했던 얘기 잊지는 않았지? 이건 베넷 저고리잖아요. 설마 어머님,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돌봐달라는 건 아니죠? 저 아직 수술 통증도 가라앉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보여주는 거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딸이 출산 이후 몸만 정상으로 회복하면 바로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한다. 임신한 몸으로 이혼까지 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아마 이번 주 내로 출산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일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라. 그때 돼서 정신없이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적응을 해놔야 그때 허리발이 타지 않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번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막 퇴원했고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까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환자한테 애를 봐달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당분간 저희 찾지 마세요. 장모님이랑 엄마가 한바탕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이 사람이 돌봐줄 수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냥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육아를 해야 되겠니? 그래도 애미는 애를 둘이나 키워봤으니 능숙하게 뭐든 잘할 거 아니야. 괜히 시키겠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어머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몸무게도 10kg나 빠져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병원에서도 절대 안정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맨날 집에 처박혀서 누워만 있을 거니? 내 아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놀고 먹고 하겠다는 거야? 얘가 아주 도둑 심보가 하늘을 찌르네. 제가 집에서 쉰다고요? 애들 돌보는 것도 얼마나 벅찬 줄 아세요? 차라리 아가씨 아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던 베이비시터 구하시던 하세요. 그럼 용건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까지도 그때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당분간 어머님과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온 건 또다시 그때처럼 난리 치실까봐 피곤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온 거예요. 새언니, 오셨어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제가 잠이 많아져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오늘부터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혼자 있다가 갑자기 양수라도 터지면 문제잖아요. 제가 일이 바빠서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을 갈 수가 없었는데 이해해 줄 수 있죠? 더군다나 임신한 몸이라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몸은 괜찮아지셨어요? 암이라고 해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태어나신 거 보니까 그래도 몸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조만간 짐 싸서 오신다면서요? 제가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출산하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해외로 나가야 하거든요. 언니가 저 대신 신경 좀 써줄 수 있죠? 방에서 신우가 자고 있었는지 문을 열고 나온 신우는 만삭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죠. 신우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신우 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모보다 신우가 저를 더 괴롭혔고 저와 시모의 중간에서 가까워지지 못하게 이간질했던 신우가 과거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신우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신우는 저를 이용하려고 9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착한 모습과 말투로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용히 얘기하는 듯 싶었지만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전부 가식처럼 다가왔죠.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다면 시모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하게 될지 몰라. 일단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상황을 마무리 지은 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남기면서 압박을 가했지만 저와 부모님이 받으셨던 상처가 조금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했던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신우는 예정일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고 한동안 친정집으로 몸을 피해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모자지간 싸우는 소리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는지 아빠가 현관문을 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왜 남의 집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무슨 용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위가 사돈을 막으려 한 걸 보면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려 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돌아가세요. 어떠한 말도 듣고 싶지 않네요. 사돈 어른과 대화할 생각 없으니까 비켜주시죠. 예, 미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요즘 내 연락도 안 받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저번에 나랑 했던 말 기억 안 나는 거야? 내 딸이 출산했는데 오지도 않고 너무 섭섭하다 얘. 언제쯤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니? 얘기를 해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힘들 것 같다고요. 아가씨가 돈도 많이 버는데 도와주실 분 고용하시면 되는데 왜 환자인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모르는 사람 시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너는 우리와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켜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 뭐든지 편해야 좋은 거잖아. 쓸데없는 억지 부리지 마시고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전화할까요?
제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자 시모는 움찔거리더니 그때부터 저를 노려보셨고 분노가 차오르셨는지 주먹을 주시곤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강하게 밀어붙이자 시모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모가 잠깐 왔다 가신 것뿐인데 온 가족이 기가 빨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번에 제가 입원했을 당시 시모가 저희 엄마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시부가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고 시모가 한 번만 더 일을 만든다면 그때는 갈라서겠다고 시모에게 각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날뛰어도 시부의 한마디면 꼬리를 내릴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분이시지만 아버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주신 적은 없으셨죠. 그렇게 시모가 돌아간 뒤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며칠 뒤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와 남편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셔서 남편이 퇴근하고 몇 시간 정도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시모에게 어떤 건장한 남자가 걸어왔고 무언가를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건네받은 서류 봉투를 품 안에 숨긴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어디론가 급하게 사라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저희 부부는 남자를 뒤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이 그 남자를 세워 시모에게 건네준 서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 남자는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급하게 도망을 치려 했지만 운동을 꾸준하게 했던 남편은 그 남자를 다시 붙잡았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며 절대 비밀을 유지해 달라면서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 털어놔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까 그 고객님이 가지고 가신 서류가 뭐냐면요. 유전자 검사 용지랑 입양 서류가 들어있어요. 그분이 말을 잘 안 하셔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떤 남자분과 갓 태어난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을 따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이의 머리카락을 주셔서 그 남자분을 미행한 다음 기회를 엿본 뒤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서 하라는 대로 확인시켜 드렸거든요. 아마 따님분의 아이를 출산하신 것 같은데 저보고 유전자 검사 해달라는 분이 아이의 아빠 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다른 남자의 아이였죠. 그걸 확인하신 고객님께서 따님 몰래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서 국내 말고 해외로 알아봐 달라고 하길래 좀 전에 보내드린 서류가 해외 입양 절차 서류예요. 사인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고객님 따님분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조만간 해외 출장 가신다는 말만 들었는데 그때 입양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럼 전부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가봐도 되죠? 남편과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신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혼했던 신우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저희 부부가 당장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퀵으로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사람에게 주소를 적어 주었고 1시간 내로 도착할 거라면서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던 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시댁으로 발길을 옮겼고 저도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늦은 저녁 시간에 시댁에 방문을 하자 시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는지 집에 없으셨어요. 신우는 아이를 돌보며 힘겨워하고 있었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나랑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 거니? 어차피 이제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졌다. 네, 그러시겠죠. 저희 가족들 몰래 엄청난 일을 꾸미고 계셨으니까요. 저희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도 당연히 충격을 받으셨겠죠. 그래도 엄마 혼자 모든 걸 선택하면 안 되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 연기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뭘 얘기하는 건지 엄마는 전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나도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인연 끊고 살자니까. 어머님, 저희가 아까 길거리에서 어머님이 어떤 남자랑 마주하고 있던 거 보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뭐야? 엄마, 지금 아빠 말고 다른 남자 만난 거야? 설마 바람 피운 건 아니지? 왜 말을 못 하는데? 엄마 정말 아빠 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 너희들이 잘못 봤겠지.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내가 그런 정신 나갈 짓을 할 것 같니? 나 피곤하니까 그만 돌아가라. 너희들이 안 가면 내가 방으로 들어가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아까 잠깐만 나갔다 온다더니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거였어? 이 시간에? 시모는 저희 부부가 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계속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시길래 시부가 시모를 멈춰 세운 뒤 화를 내셨죠. 그리고 그 사이 시댁 초인종이 울렸고 킥이 왔다는 말에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퀵 배달 기사분은 김숙 씨 앞으로 온 퀵이라고 제 이름을 호명하길래 직접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뒤에서 저와 남편을 보고 있던 시모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면서 식은땀까지 흘리자 시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렇게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시부는 경악을 했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확인한 신우 또한 손을 떨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어요.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유, 소리 좀 지르지 마요. 내가 다 해명하면 되잖아. 저 아이 조서방 친자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도
속고 있었다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고. 왜 이혼했는지 어느 정도 대충 알겠는데 이 사실을 조서방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친자가 불일치가 나오냐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내가 해외여행 간 사이 나 몰래 입양 보내려 했던 거야? 내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지 않고? 아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네가 나한테 먼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조서방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기로 했던 거였잖아. 그래, 다른 남자 아이야.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 것도 맞지만 나 다른 남자 생겼어.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도 몰래 만나고 있었다고. 어차피 이혼했고 더는 상관없는 사이잖아? 이번에 해외 출장 다녀오고 나서 전부 다 설명하려고 했었다고. 엄마는 어떻게 나 몰래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해외로 입양시킬 작정이었어? 그래서 더는 새언니한테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 그 아이 입양 보낼 생각이었다. 네가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내 눈앞에서 저 아이를 지워버리려고 했었어. 시모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신우는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은 개판이 되어 버렸고 시부는 신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부를 당장 데려오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알고 보니 신우를 임신시켰던 그 남자는 신우가 해외 출장을 가려고 했던 그곳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우의 전 남편과 한번 크게 싸운 뒤 혼자 바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만났던 남자였던 거죠. 결국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남자와 하룻밤을 함께 했었는데 그게 하필 임신이 됐던 거였고 신우는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도 그곳에서 산다는 말에 무작정 정체도 알 수 없는 그 남자를 찾으러 가려던 거였습니다.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신우에게 화를 냈고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걸 남편이 가로막아 섰네요. 시부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대책 없는 시모와 신우를 그 자리에서 내쳐 버렸어요. 결국 시모는 신우와 아이를 데리고 신우가 살던 집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신우와 연을 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신 상태세요. 그리고 시모가 몰래 저지르려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용납을 할 수 없으셨는지 두 번 다시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말라며 현재 별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시부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시부는 시모와 함께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우는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고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남자를 찾기 위해 해외로 떠난 상태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대책 없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들이 시댁 집안을 무너뜨리게 되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저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계속 요청 중이에요. 저 때문에 해외로 입양을 보내지 못했다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